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도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긴축 얘기죠. 파월 의장이 오미크론 여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정한 건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어제 딱 두 가지 미국 시장을 강타를 한 것이 오미크론하고 네.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그렇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였었는데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사실 논란이 일고 있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에 초기에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스닥이 사실상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락폭 자체를 많이 만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파월 연준의장의 사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더욱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 혼란이 가중이 되게 되면서 이럴 바엔 그냥 일단은 현금화 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생각으로 치닫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상 전 섹터가 이제 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이제 이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약사 CEO들이 하는 말들이 다 제각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의 이제 스티브 반셀 CEO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이 뭐 델타보다 오미크론에는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걱정될 만한 되면서 얘기죠. 예. 사실 아시아 시장을 엄청나게 강타를 하게 그렇죠. 되고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급락을 나오게 만들었던 그랬어요. 단초가 됐던 이제 인터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리제너론하고 릴리 같은 이제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 항체 치료제들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게 돼요. 이런 안정이 더 나왔군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한쪽에서는 오미크론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더욱더 많이 높아졌었는데 네.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 화이자 측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적일 것이야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르그사인 이 화이자랑 같이 이제 이 약을 만들고 있는 바이오엔텍의 CEO인데 그렇군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네.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래도 돌파 감염은 있는 거네요. 돌파 감염은 있을 수 있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목숨의 위협이 될 정도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아공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한 26일, 27일 날 보게 되면 2,600명까지 늘어났던 그렇죠. 예. 이제 이 확진자 수가 28일 날 2,300명 예. 그리고 29일 날 1,900명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가 오미크론이 이제 발발을 했던 발발했던 곳인데. 진원지였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약할 약한 수 거 있다. 아닌가라는 이러한 이제 이 계속적으로 양측의 상반된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상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미국 증시는 중립 정도 혹은 중립의 이하의 조금 부분이 더욱더 영향을 많이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관련돼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크루즈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역시 이런 부분 자체가 안 좋게 영향을 많은 부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면은 이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 주장이 지금 이제 바뀐 거죠. 이거를 이제 슬쩍슬쩍 말을 많이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연임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부터 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원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단어가 물러나기 좋은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참 불러서 얘기하네요. 11월 회의에서 발표한 테이퍼링이 아마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것을 12월에 FOMC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중요해지네요. 12월 FOMC가. 나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구나. 되다 보니까 예. 그럼 긴축 속도 더욱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이 내년도에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블 자체가 2번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금리 인상의 확률도 더 낮아졌었는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2번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3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래요?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에는 좋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파월 연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는 거는 뭐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인상. 예. 뭐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여파가 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궁금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파월 연준장이 물론 하방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의견을 일단 기다리고 있고 그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사실 통화 정책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이 초유의 감신사였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약간 기대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죠. 통화 정책은 뭐 계속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조금 의아했던 점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왔을 때 은행주들이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락했죠. 예, 어제 대부분의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서 2에서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보도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백악관 미국 금융 소비자 보호국 초대 국장을 지낸 이 리처드 코드레이가 패드의 은행 감독 부의장의 후임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이게 왜 은행주가 떨어질 만한 내용입니까? 규제가 더욱더 많이 세질 수 있다. 그런 성향이다. 네,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리처드 코드레이 이 분께서 한 네. 일을 보게 되면 예. 은행 관련돼서 더욱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켰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은행에 대한 이 제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임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비둘기라서. 너무나 이제 이 금융기관 관련돼서 너무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많은 부분 채워줄 수 있는 인물로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은행에 대한 제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악재죠,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도 같이 동반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축의 시그널.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인사들마저도 좀 더 이런 규제 쪽으로 가는 그런 인사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쪽 볼까요? 어제 보게 되면은 사실 금융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상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변할 수가 있다라는 이슈로서 사실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통화 정책 자체가 사실상 그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 그렇죠.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지면 예. 뭐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많은 하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러한 금리 인상의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과 예.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연말이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배당을 한 750원 정도 실시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연말에 한 2,050원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한 거진 4% 정도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좋네요. 시가 배당률이.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배당을 내가 취득을 한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다시 주가는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조금 장기적인 호흡에 의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됐을 때 은행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조금 더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 뭐 BNK 계속 금융지주라든지 말씀해 주시겠죠. DGB 금융지주 예. 이런 종목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주들에서도 동양생명까지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의 흐름에서 국내까지 연결해봤고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애플입니다. 지금 다 밀렸는데 애플만 이렇게 확 올라갔더라고요. 6년 만에 중국에서 점유율 1위.
저는 계속 1위인 줄 알았는데 1위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위 저도 인 줄 알았는데 네네. 이 하웨이가 치고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1위를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중국 기업기 1등이었군요. 네, 2015년도에 1위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1위를 못 하다가 음. 다시 6년 만에 이제 아.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13이 판매량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46% 정도가 매출액이 예. 판매고가 증가가 될 정도로 많이 많은 늘었네요. 부분 이제 판매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음. 아이폰 이제 13이 12보다 중국에서 가격대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서 매력이 있네. 많은 부분 더욱더 판매가 됐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애플이 공급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렇죠. 네. 원활하게 모두 공급을 하지 못했었어요. 중국 쪽으로도 만약에 이런 공급 부족 문제가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 그랬겠네요. 이제 판매가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더욱더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이슈로 인해서 네. 애플이 어제 강했는지는 사실 확고하게 연결이 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만 한 3% 정도의 이런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애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아이폰 13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에 대한 이제 수요층을 보게 되면은 하이엔드급이네요. 예, 하이엔드급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 폰을 사실상 매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폰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린 이후에라도 이 폰을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더욱더 많잖아요. 약간 충성도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게 될 거고 예. 이 하이엔드에 대한 이 폰을 수요하는 이 사람들 자체의 성향 자체를 보게 되면 이 폰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다른 싼 폰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다려서라도 애플 이 거니까, 핸드폰을 더욱더 사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러한 이제 판매량 자체가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폰을 쓰는 저는 그 충분히 공감이 가는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애플에 대한 주가가 더욱더 상향이 나올 수 있는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사실상 이제 월가에서 내용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 월가의 이제 평가 자체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이 되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디 볼까요? 네, 아무래도 애플 부품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노텍, LG 이노텍인데 네. 뭐 LG 이노텍이 요즘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50% 올랐더라고요. 날아가고 있죠. 네,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네. 사실상 ETF 내에 계속 편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산운용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탄탄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애플의 아이폰 13이 이제 판매고 자체가 잘 팔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뭐 트레이딩 바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BH라는 기업이 BH. 있습니다. 이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성 PCB를 이제 이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연성 PCB에 관련돼서 원래 삼성전기가 하고 있던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기가 RF PCB 관련된 이제 이 사업부 자체를 접었어요. 경쟁자가 사라진 거군요. 네, 접게 되면서 예. 이제 BH가 보다 더 확고한 위치로 올라서게 된 부분이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 아이폰 30 프로랑 이제 프로 맥스 쪽으로 이제 넣게 되면서 더욱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사라진다, 더욱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분기 때 이미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4분기 때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22년도까지도 이런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신사업으로 전기차 관련돼서도 네. PCB 관련된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BH 지금 뭐 부담 없는 가격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 모멘텀도 충분해 보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